소나타 작곡가들은 1악장, 2악장, 3악장이라는 큰 틀을 이제 짜놓은 후에 또 각 악장에서 제시부, 전개부, 재현부라는 작은 틀을 또 짜 넣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채울 차례인데요. 물론 곡의 멜로디가 이미 그 내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인 셈입니다. 오늘 연주되는 또 연주되었던 작곡가들 중 클레멘티와 쿨라우는 당대의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교육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나티네를 피아노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작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나티네는 어쩌면 악보 읽기에 조금 자유로워진 이후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나름 거대한 음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곡가들은 피아노와 포르테, 즉 샘여림의 대비를 통해서 주로 멜로디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 악기, 우리가 보통 피아노라고 부르는 저 악기의 원래 이름이 바로 피아노 포르테인데요. 즉 작게도 크게도 연주할 수 있다라는 뜻을 저 이름에 담고 있는 셈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렇다면 그 전에는 작게도 연주하고 크게도 연주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 시간을 통해서 여러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악기의 개량을 통해서 소리의 강약 조절이 자유로워지고 또 1700년대, 1800년대를 이어나갔던 대비, 아까 말씀드린 콘트라스트라는 이 예술의 핵심 개념이 건축, 의상, 미술, 음악 이 모든 예술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이 소나타의 내용도 그 콘트라스트가 채워나가게 됩니다. 연주 들으실 때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피아노와 포르테가 어떻게 대비되는지 그것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훨씬 감상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클레멘티와 쿨라우가 주로 교육용 소나티네를 작곡했던 것과 달리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은 연주자를 위한 소나타를 작곡합니다. 모차르트는 특히 클레멘티와 함께 당대의 두 천재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불리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모차르트는 너무나도 익숙한 음악가의 이름이지만 클레멘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생소할 거예요. 네, 클레멘티는 사실 여러 악기를 작곡한 작곡가가 아니라 유독 피아노를 집중적으로 피아노라는 악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음악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리고 본인 자신이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였던 이탈리아의 작곡가입니다. 이 모차르트와 클레멘티에 얽힌 일화가 있는데요. 1781년 겨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막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요제프 2세 앞에서 이 둘이 피아노의 말하자면 배틀,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요제프 2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이기도 합니다. 그럼 대략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겠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요제프 2세는 요 경합에서 클레멘티와 모차르트에게 각각의 자작곡으로 연주를 할 것을 권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배틀이 진행되었었는데 최종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왠지 모차르트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 그럼 클레멘티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승자는 없었습니다. 외교적인 아주 탁월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던 이 요제프 2세는 그 둘을 무승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깐 베토벤으로 가볼까요? 오늘 모두 4명의 연주자가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고 또 연주했는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는 특히 이 소나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피아노 음악에서뿐만 아니라 음악사적으로도 베토벤의 이 32개의 소나타는 이 32개의 소나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서양 음악사를 절반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32개의 소나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이 32개의 소나타 중 처음 1번부터 3번까지의 소나타는 어린 베토벤이 자신의 롤 모델이었던 모차르트를 만나기 위해서 독일 본에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까지 마차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도착했을 때 이미 모차르트는 죽은 이후였고 그 대신 하이든을 만나서 하이든에게서라도 모차르트의 기운을 얻어오라는 후원자의 말에 따라서 하이든에게 작곡을 배우며 작곡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쓰여진 이 소나타의 3개의 악보에는 하이든에게 헌정한다라는 베토벤의 친필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소나타로는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그리고 월광 소나타, 그리고 열정 소나타가 있죠. 특히 대중들은 이 월광과 비창을 좋아합니다. 아마 그 특유의 그 멜로디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바로 이 월광과 비창 소나타의 한 악장들을 연주했습니다. 또 연주할 것입니다. 이 곡들은 한 악장만 연주해도 길이가 꽤 길지만 전 악장을 연주하면 거의 20분이 넘는 길이기 때문에 피아니스트에게는 굉장히 큰 연주이고 또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아직 다 잘하지 않은 이 손을 가지고 연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들이 많이 들어있는 소나타입니다. 귀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작곡했던 당시의 음악가들과 달리 베토벤은 아주 자주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음악가로서의 그 존엄을 스스로 지키고자 전생을 통하여서 노력하고 분투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소나타라는 형식마저도 그의 음악을 담아내기에는 비좁은 그릇이었는지 베토벤은 당시에 과감하게 그 틀을 깨고 4악장짜리 소나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반드시 빠른 템포로 연주하라고 약속되어져 있던 1악장을 느린 악장으로 바꾸어서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 안에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곧 형식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음악의 역사를 쓰는 작곡가가 됩니다.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고 또 말년에는 청력을 상실해서 은둔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은둔 생활 그곳에서 그의 대작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남은 2개의 베토벤 소나타를 감상하시면서 고독하지만 웅장했던 베토벤의 삶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